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의 손에는 갓난아기가 들려 있었고 그 눈에는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소년이 두드린 문은 경찰서도 복지관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뒷골목에서 가장 무섭다는 이름, 흑호파의 문이었죠. 제 동생을 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서울에는 기상청도 예보하지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의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빗물이 강처럼 흘러내리는 그 거리를 10살짜리 소년 하나가 걷고 있었어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반팔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흠뻑 젖어 있었는데 두 팔로는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담요로 칭칭 감은 갓난아기였어요. 생후 6개월 여동생 이아린이었습니다. 민주는 걷다가 멈추다가 또 걸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린은 담요 안에서 희미하게 칭얼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아니면 오빠의 심장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건지. 민주는 아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꾹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다 해결할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10살짜리 소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의붓아버지 류성국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그가 모범수로 인정받아 예정보다 일찍 문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위탁가정 관리자 강순덕 씨의 전화로 처음 들었어요. 강순덕 씨는 짧게, 너무도 짧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부터 류 씨가 친권 행사 가능하대. 법원에서 결정 났어. 전화가 끊기고 민주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지만 민준의 귀에는 강순덕 씨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빳빳하고 건조하고 약간 불편한 듯한,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거든요. 그로부터 2시간 후 류성국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간다. 너희 둘 다 데려가야지. 도망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 알지? 민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린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류성국이 술에 취해 들어와 아린을 들어 벽에 내동댕이 쳤던 그 장면. 아린이 내지른 울음소리. 민준이 아린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기억. 그 사건으로 류성국은 잡혔고 민준과 아린은 위탁가정에 맡겨졌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류성국은 감옥 안에서 어떤 연주를 쥐었는지 나오기도 전에 담당 경찰과 판사, 그리고 위탁가정 관리자까지 손을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법이 더 이상 이 아이들 편이 아니라는 걸 민주는 10살의 나이에 이미 알았습니다. 민주는 아린을 담요로 감싸 안고 위탁가정 창문을 넘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내려서는 순간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3,000원짜리 버스카드 하나와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 성재가 몇 달 전에 장난처럼 건넨 메모지였습니다.
그 녀석의 삼촌이 후암동 일대를 관리한다며 자랑할 때 주소를 적어줬던 거였어요. 당시엔 웃어넘겼습니다. 설마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골목 어귀에 서서 민주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는 게 빗물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폭이라는 말을 성재에게 처음 들었을 때 민주는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사람들, 무서운 눈빛에 문신을 한 사람들, 그런 곳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10살짜리 머릿속에서는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린이 담요 안에서 작게 칭얼거렸어요.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골목을 3번 돌고 계단을 2번 내려간 끝에 민주는 낡은 간판도 없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창문에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문 앞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뒤돌아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꼬맹이, 여기 어떻게 왔어?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린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어요. 저 제 동생을 숨겨주세요. 오늘 밤 우리 의붓아버지가 죽이러 온대요. 남자 둘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이 채 굳기도 전에 안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들어오라고 해. 건물 안은 민준이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긴 탁자와 낡은 소파, 한쪽 벽에 가득 붙은 서울 지도, 그리고 탁자 끝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는 남자. 최철웅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얼굴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고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젖어 떨고 있는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앉아. 민준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아린을 꽉 끌어안은 채로요. 최철웅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기가 있다는 걸 의식한 행동이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 처음부터. 민준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3년 전 그날 밤 아린이 벽에 던져졌던 일부터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던 일, 위탁가정. 강순덕 씨의 달라진 목소리,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온 문자까지. 민준이 말하는 동안 최철웅의 표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어요. 민준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최철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을 내려다보며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도 민준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최철웅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밤. 빗속에서 아무 문도 열리지 않아 골목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소파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최철웅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오늘부터 이 애들은 우리 애들이다. 짧고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철웅은 그들을 한 명씩 둘러보고 나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못 건드린다.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린을 아는 팔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전날 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았습니다. 흑호파 건물 2층 작은 방에서 민주는 아린과 함께 처음으로 긴 잠을 잤어요. 아린은 누군가 어디선가 구해온 분유를 배불리 먹고 까무룩 잠들어 있었고 민주는 그 옆에 모로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가 너무 열려 있었거든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복도에서 문이 삐걱거릴 때마다 민준의 몸은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류성국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오는 장면이 자꾸 눈앞에 그려졌어요. 하지만 류성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철웅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대답을 기다린 후에 들어온 것도 의외였어요. 민주는 상체를 일으키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철웅은 문가에 서서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의자를 끌어다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커피였고 하나는 따뜻한 물이었어요. 그는 따뜻한 물 쪽을 민준 앞에 밀어줬습니다. 어젯밤에 류성국이 위탁 가정에 갔어. 강순덕이 우리 쪽에 신고했거든. 최철웅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식, 너희가 없는 걸 알고 난리를 쳤대. 관리자 멱살을 잡고 어디 숨겼냐고. 근데 강순덕이 모른다고 버텼어. 민주는 잠시 멍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순덕 씨가 버텼다는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최철웅이 민준의 표정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강순덕이 돈 받은 건 맞아. 근데 그 여자 어젯밤에 내 쪽으로 먼저 연락 왔어. 겁을 먹었나 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아직 아무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날 오전 최철웅은 서울 전역의 흑호파 지부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 건에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라. 류성국의 동선, 그와 접촉한 경찰의 이름, 판사 쪽으로 넘어간 돈의 출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이들에게 손을 뻗는 자는 누구든 흑호파와 적이 된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선언이 퍼지는 데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류성국이 단순한 가정폭력 전가자가 아니라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흑호파 쪽에서 그의 출소 직전 동선을 추적한 결과 교도소 안에서 만난 인물들의 면면이 심상치 않았어요. 부동산 사기 전가자, 해외 송금 전문 브로커, 그리고 과거 아동 위탁 사업체를 운영했던 전직 사회복지사. 표면적으로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세 사람이 류성국을 중심으로 어떤 접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철웅의 오른팔 엄기찬이 그 파일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스, 이거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성국, 이 자식이 안에서 무언가 큰 거에 엮인 것 같아요. 최철웅은 파일을 넘기며 눈을 좁혔습니다. 교도소 면회 기록, 통화 내역, 출소 직후 들른 장소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경기도 외곽의 창고, 그리고 인천항. 연결선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의 낡은 사무실 건물 안에서 서병길은 류성국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병길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두꺼운 금태 안경을 쓰고 목소리는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전직 사회복지사, 복지재단 이사, 아동보호 관련 세미나의 단골 강연자. 그러나 그 반듯한 외형 뒤에서 그는
20년 가까이 전혀 다른 일을 해왔습니다. 위탁 시스템의 구멍을 손수 설계한 사람이었거든요. 법망이 닿지 않는 자리에 아이들을 밀어넣고 그 거래에서 나오는 돈으로 판사와 경찰과 공무원을 사들였어요. 류성국은 그 구조 안에서 공급책 역할을 해온 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넘기고 입막음을 하고 필요하면 흔적을 지웠어요. 서병길은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녀석 어디 갔는지 알아냈어요? 류성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요. 근데 찾을 겁니다. 반드시.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법원 쪽은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다만 그 아이가 어디 있든 간에 일주일 안에는 데려와야 해요. 류성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서병길도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류성국이 두려워하는 건 아린이 아니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게 핵심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민준은 혼자 2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건물 맞은편 골목에 멈춰 서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차된 차 같았지만 민준은 달랐어요. 어제도 저 차가 저기 있었거든요.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채로요. 민준은 그 사실을 최철웅에게 알렸습니다. 최철웅은 창가로 와서 차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엄기찬을 불렀습니다. 번호판 조회해. 결과는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량 명의는 한 복지재단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단체였지만 이사진 목록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류성국이 교도소에서 만난 전직 사회복지사 서병길.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최철웅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이건 류성국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철웅은 2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은 인권 전문 변호사 오재경에게, 또 한 통은 오래된 지인 임종숙에게였습니다. 임종숙은 전직 중환자실 간호사로 지금은 복지단체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최철웅이 왜 그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옆에 있던 엄기찬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철웅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주먹으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재경 변호사가 흑호파 건물에 처음 들어선 날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어요. 4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 서류, 가방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온 그녀는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최철웅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전과자들 많이 변호했어요. 근데 조폭이 의뢰인인 건 처음이네요. 최철웅은 웃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저 아이들입니다. 오재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 가방을 탁자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후 2시간 동안 그녀는 민준과 아린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판사 쪽으로 넘어간 돈, 담당 경찰의 묵인, 위탁가정 관리자에게 건넨 금품. 그녀는 한 가지도 흘려듣지 않았어요. 받아 적는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오재경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친권 인도 집행이 잡힌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 들어가야 해요. 긴급 아동보호 명령이랑 같이요. 될까요? 문제는 판사 배정이에요. 판사가 매수됐다면 어떤 신청이든 막힐 수 있어요. 다만 사건 배당은 랜덤이라 다른 판사한테 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철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주세요. 오재경과 돌아간 후 최철웅은 임종숙을 불렀습니다. 임종숙은 민준과 아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린의 왼쪽 어깨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류성국이 벽에 던졌을 때 생긴 것이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탓에 흉터가 불균형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임종숙은 그 사진을 찍고 의료기록 요청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게 법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임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임종숙이 아린의 어깨를 살피는 동안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다 펴졌어요. 바로 그날 오후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오재경과 서울가정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러 갔을 때였어요. 법원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받더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돌아와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이미 담당 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1부 오주혁 판사님이세요. 오재경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오주혁? 서울 법조계에서 이름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최철웅 쪽 정보에 올라온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류성국 쪽에서 돈을 건넨 판사. 그런데 단순한 금품 수수 이상의 냄새가 났어요. 통상적인 사건 배당이라면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미 판사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배당 단계부터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오재경은 표정을 들키지 않은 채 서류를 챙겨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석에 서서 최철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주혁 판사가 배정됐어요. 그것도 처음부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재경은 한 박자 쉬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 들어가야죠. 근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오주혁과 류성국 사이에 금품 수수 증거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거요. 계좌 이체 내역이든 통화 기록이든. 알겠습니다. 최철웅이 전화를 끊고 엄기찬을 불렀어요. 엄기찬 옆에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강유찬이라는 이름의 26살 청년이었습니다. 흑호파 조직원은 아니었고 최철웅이 이 건을 위해 별도로 연락한 인물이었어요. 해킹과 데이터 복구로 소문난 프리랜서였는데 겉모습은 동네 대학원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주혁 판사랑 류성국 쪽 사이에 오간 돈, 흔적 찾을 수 있어? 강유찬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계좌는 직접 건드리면 불법이에요. 근데 공개된 법인 자료나 부동산 등기, 법원 공시 서류 같은 거 조합하면 우회로가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닷새. 강유찬이 처음으로 화면에서 눈을 들어 최철웅을 봤습니다. 빠듯하네요. 할 수 있어? 해볼게요. 그날 밤부터 강유찬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공개 등기 자료와 법인 문서, 법원 공시 기록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으로 엄기찬이 현장에서 수집한 류성국의 동선 사진들이 쌓였습니다. 그날 밤 흑호파 건물 주변 골목에서 낯선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였습니다. 엄기찬이 그걸 먼저 알아챘어요. 그는 최철웅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최철웅은 민준이 자고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민준은 깨어 있었습니다. 아린을 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철웅은 아무 말 없이 방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를 잡으러 온 거죠? 아직은 아니야.
근데 준비해야 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 증언할 수 있어요. 최철웅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뭘 봤어? 민준의 손이 이불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3년 전에요. 류성국 씨가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들을 어디 보낸다는 얘기요. 값이 나간다는 말도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최철웅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지우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오재경 변호사가 전화로 그 내용을 전하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긴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줄이었어요. 현재 아동의 신변 보호에 명백한 위해 요소가 입증되지 않음. 오주혁 판사가 직접 서명한 결정문이었습니다. 아린의 어깨에 남은 골절 흔적도 류성국의 협박 문자도 위탁가정 이탈의 배경도 전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명백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처리된 결정문이었습니다. 오재경은 그 서류를 법원 복도에서 읽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결정문을 쥔 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재경과 말했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결정문이 나온 이상 친권 인도 집행 날짜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르면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모레. 최철웅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유찬은 아직 계좌 흔적을 찾는 중이었고 오주혁과 류성국 사이에 물증은 없었어요. 시간이 촘촘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위탁가정 관리자 강순덕이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최철웅 쪽이 아니라 류성국 쪽에. 내용은 민준과 아린이 위탁가정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맞으며 관리자로서 현재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법원이 긴급인도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엄기찬이 최철웅에게 그 내용을 전했을 때 최철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순덕이 버텼다고 했는데 사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직원 한 명을 강순덕에게 보냈지만 그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늦게 강순덕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직장에 누군가 찾아갔대요. 류성국이 시킨 사람들이요. 최철웅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딸내미 직장을 건드린 거예요. 포기해요. 이 싸움 당신들이 못 이겨요. 그 사람들 뒤가 너무 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철웅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놨어요. 주위에 있던 부하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걸 모두가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어요. 강순덕이 나쁜 사람이어서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다른 방식으로 짓눌린 약자였어요. 서병길의 조직은 사람을 직접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찾아내 건드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강유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최철웅을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아직 완전한 건 아닌데. 최철웅이 가까이 다가서자 강유찬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병길이 이사로 등재된 복지재단 법인과 오주혁 판사의 처남 이름으로 된 부동산 법인 사이에 수임 계약서 하나가 공시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법률 자문 용역이었는데 금액이 2년치 판사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류성국 출소 사흘 전이었어요.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정황으로는 충분해요. 오재경에게 그 자료가 넘어가기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은 오재경은 자료를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판사 기피 신청 재접수할게요. 이 자료 첨부해서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흑호파 건물 앞에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어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 이탈 아동을 즉시 인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오주혁 판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건물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민중 군과 이아린 양이 있는 거 맞죠? 임의 인계 안 되면 강제 집행 신청합니다. 최철웅은 문간에 서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훑어보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뒤에 서 있던 엄기찬은 최철웅의 어깨가 한번 굳었다가 풀리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10살짜리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린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경찰을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최철웅을 봤습니다. 최철웅은 잠시 민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 떨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버티려는 힘도 있었어요. 최철웅이 경찰에게 돌아섰습니다. 오재경 변호사가 판사 기피 신청 재접수 중입니다. 이 집행 정지 신청이 수리될 때까지 인계 거부합니다. 경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현재 유효한 명령은 이 서류예요. 그 판사가 매수됐다는 정황 자료가 방금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집행 강행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경찰 둘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감지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그들은 상부의 확인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 건물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린의 머리에 얼굴을 묻은 채로요. 최철웅이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민준의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무서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소리도 표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린의 담요 위로 번지는 눈물 자국을 보며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요, 아린이만 지키면 돼요. 최철웅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짧고 낮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울로 와. 그날 밤부터 흑호파 전국 지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녀는 2층 방 창가에서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아린을 안고 어두운 골목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최철웅이 전국 지부에 연락을 돌린 다음 날 새벽 강유찬이 노트북 앞에서 자다 깨어 다시 화면을 응시하던 중이었어요. 공시된 법인 자료를 한 겹 더 파고들다가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복지재단 서류 하단에 명시된 회계감사법인 이름이 눈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작고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가 인천항 인근이었습니다. 인천항, 류성국의 출소 직후 동선에서 한 번 나온 장소였어요. 강유찬은 그 법인의 등기 이력을 뒤졌습니다. 주소가 3번 바뀌었고 대표자는 2번 교체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자의 이름, 백창수,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강유찬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멈췄어요. 류성국이 교도소에서 만났던 3명 중 하나, 해외 송금 전문 브로커, 그 사람의 이름이 백창수였습니다. 강유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그는 엄기찬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거 인신매매 루트예요. 엄기찬은 잠이 덜 깬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잠이 달아나는 눈빛이 됐어요. 복지재단이 위탁 아동을 중간 관리하고 백창수의 페이퍼 컴퍼니가 자금을 세탁하고 인천항을 통해 아이들이 이동하는 구조. 구멍이 있었고 불완전했지만 뼈대는 보였습니다. 류성국은 그 구조 안에서 아이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린이 표적이 된 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훨씬 조직적인 범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3년 전에 들은 전화통화. 아기들을 어디 보낸다는 말, 값이 나간다는 말. 그것이 이 구조의 실체였던 거예요. 아침이 밝자 강유찬은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오재경에게 넘겼습니다. 오재경은 자료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변호사 특유의 절제된 표정 뒤로 무언가가 뒤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료 법원에 바로 내면 안 돼요. 최철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오주혁 판사 기피 신청이 아직 계류 중이에요. 만약 이 자료가 먼저 그쪽에 노출되면 서병길 쪽에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쥐고 타이밍을 정확히 골라야 해요. 오재경은 탁자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2가지예요. 첫째, 판사 기피 신청을 받아줄 다른 판사. 둘째, 검찰 쪽에 이 자료를 먼저 물 흘려줄 루트. 법원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면 서병길이 막을 수 있는 구멍이 좁아져요. 최철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검찰 쪽 루트는 내가 알아볼게요. 그가 꺼낸 이름은 낯선 것이었어요. 고창호.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로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철웅과는 오래된 연줄이 있었어요. 15년 전 최철웅이 흑호파를 이끌기 전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싸움을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고창호는 억울하게 조직 폭력 연루 혐의를 뒤집어 쓴 무명의 청년 검사였어요. 최철웅은 그 사건의 진짜 배후를 쥐고 있었고 그 정보를 고창호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요. 고창호는 그 정보로 무혐의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 빚을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철웅이 직접 고창호를 만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서울 시내 어느 오래된 설렁탕집, 손님이 거의 없는 구석 자리에서 2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창호는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적었습니다. 최철웅이 자료를 내밀자 그는 말없이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중간에 한 번 멈췄습니다. 백창수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이 루트, 우리 쪽에서도 냄새는 맡고 있었어요. 고창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었어. 공시 자료로 엮은 이 정황, 우리가 공식 수사 착수 근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그가 최철웅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증언이 있어야 해요. 3년 전에 들은 그 통화 내용. 아이 입으로 나오는 진술이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최철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증언석에 세운다는 말이 마음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어요. 그러나 고창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최철웅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대신 이 자료는 오주혁 판사 기피 신청이 수리되는 순간 바로 쓸 수 있게 준비해줘요. 고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흑호파 건물로 돌아온 최철웅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주는 또 창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린을 무릎에 앉히고 아린의 손가락을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아린은 그 손가락을 꼭 잡은 채 방긋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방 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철웅은 의자에 앉아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 민준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3년 전에 들은 그 전화 통화, 기억나? 류성국이 아기들 어디 보낸다고 했던 거. 민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요해졌어요. 다 기억해요. 법원에서 말할 수 있어? 판사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민주는 아린의 손가락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아린이 옹알이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최철웅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린이 때문에요? 너 때문이기도 하고 너희 같은 아이들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기도 해. 민주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서 있었던 것처럼 그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할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전국 각지를 달리던 검은 점퍼의 남자들이 하나둘 서울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300명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판사 기피 신청이 수리되면서 오주혁은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어요. 새로 배정된 판사는 황정민이라는 이름의 여성 판사였는데 법조계 안에서 원칙주의자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병길 쪽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깨끗한 이력을 가진 판사였어요. 오재경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하지만 재판까지의 사흘이 마냥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성국 쪽은 황정민 판사 배정 소식을 빠르게 입수했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오재경 변호사 사무실 앞에 신원불명의 남자 둘이 나타난 건 재판 이틀 전 새벽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오재경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오재경은 그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은 후 엄기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30분 후 그 두 남자의 자리에는 흑호파 조직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고서요. 신원불명의 남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오재경은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끓이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클라이언트야, 정말. 그러나 그 입술 끝에는 희미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또 다른 방해가 들어왔어요. 류성국 측 변호인이 법원에 민준의 증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냈습니다. 내용은 아동이 외부 압박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흑호파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언 배제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오재경은 그 서면을 받아들고 황정민 판사에게 즉각 반박서를 제출했어요.
아동 증인의 신뢰성은 환경이 아닌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정민 판사는 다음날 아침 이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러나 이 공방이 하루를 더 잡아먹었습니다. 재판 전날 저녁, 오재경은 민준과 2시간 동안 마주 앉았어요. 법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려운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중간에 몇 번 멈칫했어요. 기억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재경은 그때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돼요. 그게 더 믿음직스럽게 들려요. 민준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렷하게 그날 밤의 통화 내용을 말했어요. 오재경은 그 진술을 들으면서 한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신보다 더 단단해 보였거든요. 고창호 검사는 전날 밤 최철웅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백창수의 계좌 추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지재단을 통해 흘러간 돈이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인천 소재 물류법인으로 모이는 구조였습니다. 아직 기소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수사 착수 자체는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재판에서 민준이 진술이 나오면 그게 트리거가 돼요. 그 시점에 우리가 동시에 움직일게요. 고창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최철웅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 흑호파 조직원들이 서울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숙소에, 버스 안에, 24시간 편의점 테이블에 저마다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서울가정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그냥 검은 점퍼를 입은 무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법원 계단 양쪽으로 질서 있게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수막도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300명이 침묵 속에서 시민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어요. 누군가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가 퍼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침묵의 인파, 흑호파, 왜 법원에? 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속보 알림을 타고 300명의 침묵이 서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류성국은 그 장면을 차 안에서 봤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의 변호사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을 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300명? 말없이 서 있는 300명? 류성국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민주는 오재경과 나란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오를 때 양쪽에 서 있는 검은 점퍼의 남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리는 임종숙이 안고 따로 들어갔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황정민 판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의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법정 안을 훑었습니다. 류성국 측 변호인단 2명, 오재경, 그리고 방청석. 보통의 재판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법원 건물 밖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법원 관계자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류성국은 피고석에 앉아 민준을 바라봤어요. 10살짜리 아이와 50대 남자의 시선이 법정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류성국의 눈은 냉담했어요. 그 눈 안에는 아이를 향한 위협의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재경과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 없이 그냥 고개만. 황정민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딱딱한 법정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소리를 냈어요. 싸움의 핵심이 이제 이 아이의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앉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방청석의 움직임이 멈추고 서류를 넘기던 손들이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황정민 판사는 민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민준 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사실에 기반해야 해요. 기억나는 것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요. 오재경과 자리에서 일어서며 첫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류성국의 전화 통화를 어디서 들었는지부터였어요. 민준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들었다고요. 류성국이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 2명이고 아직 어리니까 값이 더 나간다고요. 가능한 빨리 보내야 한다고요. 법정 안에 미세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류성국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진술은 아동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민준 군의 나이는 7살이었고 황정민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발언 기회는 반대 신문 때 주어집니다. 계속하세요, 오 변호사님. 오재경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아린이 벽에 던져진 사건 직전, 류성국의 행동 패턴. 민준의 대답은 날짜도 요일도 없이 감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지만 그 디테일이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류성국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던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발소리가 달랐다는 것. 그날 밤 통화가 끝나고 류성국의 목소리가 낮아졌다는 것. 아린이 울었을 때 류성국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방청석 한 귀퉁이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법정방, 법원 계단에는 여전히 300명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침묵의 벽을 보며 발걸음을 늦췄어요. 누군가는 멈춰서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류성국 측 변호인은 차분하고 집요했어요. 기억의 신뢰성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7살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들은 내용을 맥락 없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흑호파의 영향 하에 있는 아이의 진술은 편향되어 있다.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들은 것만 말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도 들은 건 들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류 씨가 아기들을 보낸다고 한 건 단순히 위탁 절차를 말한 것 아닐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왜 값이 나간다고 했어요? 법정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류성국의 변호인이 그 말을 받아칠 준비를 못했다는 게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었어요. 류성국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 아이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조폭들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되찾으려고. 황정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잘랐습니다. 류성국 씨, 지금 이 자리는 증인 신문 중입니다. 발언권 없이 발언하시면 퇴정 조치합니다. 류성국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어요. 통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황급히 무언가를 류성국의 귀에 속삭였고 류성국은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황정민 판사의 눈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 뒷문이 열렸어요. 고창호 검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황정민 판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검찰 측 긴급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황정민 판사는 잠시 법정 안을 훑었습니다. 류성국 측 변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허가합니다. 서류 봉투가 펼쳐졌습니다. 백창수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류성국과 연결된 브로커를 거쳐 흘러간 돈의 경로,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오주혁 판사의 천안법인으로 이동한 흔적, 공시 자료와 수사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였어요. 완전한 직접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으로서 충분히 법정에서 가치를 가졌습니다. 류성국은 그 서류가 읽히는 동안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오른손이 바지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황정민 판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류성국 측 변호인을 바라봤어요. 피고 측, 이 자료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 자료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정황 자료로 채택합니다. 황정민 판사의 목소리는 짧고 분명했어요. 이 일을 더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정민 판사는 서류를 덮고 류성국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류성국 씨,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단순 친권 분쟁을 넘어서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오늘 결정으로 류성국 씨에 대한 친권 행사를 즉각 정지하고 이민중 군과 이하린 양의 신변 보호를 긴급 명령합니다. 류성국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친부나 다름없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황정민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오주혁 전 담당 판사와 본 사건 담당 경찰 관계자, 그리고 위탁가정 관리자 강순덕 씨에 대해 직권 형사 고발을 명령합니다. 류성국의 변호인이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류성국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냉담함도 위협도 자신감도. 남은 건 그냥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증인석에서 그 선고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감정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서울가정법원 계단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정민 판사의 선고가 나온 직후 고창호 검사는 법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화 두 통을 걸었어요. 한 통은 검찰청 수사팀, 다른 한 통은 경찰 특수수사대로. 서병길의 이름이 그 통화에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서병길은 그로부터 20분 만에 차에서 내려야 했어요. 흑호파 조직원들이 차를 막고 있는 동안 수사관 둘이 걸어왔거든요. 영장이 있었습니다. 서병길이 수갑을 차는 장면은 법원 앞 기자, 카메라 여러 대에 담겼습니다. 20년 가까이 복지 전문가의 얼굴로 살아온 그 남자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수사관에게 양 팔목을 내밀었어요.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변호사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냉담함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 속보로 올라가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류성국은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에게 넘겨졌습니다. 친권 정지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인신매매 조직 가담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그가 나오는 법원 복도에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던 엄기찬이 최철웅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최철웅은 그 메시지를 받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는 건물 입구에 서서 계단을 내려오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재경가 옆에서 걷고 있었고 임종숙이 아린을 안고 그 뒤를 따랐어요. 민준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양쪽으로 늘어선 300명의 조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계단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표정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10살짜리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임종숙이 아린을 민준 앞으로 데려왔어요. 아린은 오빠 얼굴을 보자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 아린을 받아 안았어요. 아린이 민준의 뺨에 있는 눈물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어요. 방청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던 시민 몇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오주혁 판사는 그날 저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형사 고발이 접수된 상태였고 이틀 후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담당 경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건을 묵인하고 류성국 측의 편의를 봐준 정황이 감찰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창수, 인신매매 루트의 핵심 브로커였던 그는 인천에서 검거됐어요. 출국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권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던 그가 게이트 앞에서 수사관에게 어깨를 잡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구조가 10살짜리 소년의 기억 하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순덕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실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받은 거라고, 그러다가 딸아이까지 위협을 받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요. 조사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강순덕이 받은 돈은 결국 증거로 제출됐고 그녀는 기소됐지만 자진 협조로 감경 대상이 됐어요. 백창수의 법인과 연결된 자금 루트는 이후 석 달에 걸친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이동하던 아동 관련 불법 거래 구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위탁 아동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망. 관련자 17명이 기소됐어요. 이 사건은 이후 아동 위탁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회 청문회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10살짜리 소년이 폭우 속에서 두드린 문 하나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준과 아린은 새 위탁 가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고 조용한 동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위탁 부모는 오 씨 성을 가진 중년 부부였습니다. 오병철 씨와 그의 아내 나경희 씨.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나경희 씨는 민준을 처음 봤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민준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온 아주 작은 웃음이었어요. 흑호파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건 엄기찬이었어요.
민준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2명이 더 왔고 또 그 다음에는 4명이 왔어요. 생일마다 명절마다 최철웅도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는 마당에 서서 낡은 그네를 바라보다가 나경애 씨에게 물었어요. 저 고쳐도 됩니까? 나경애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철웅은 차에서 공구 가방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네를 고쳤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삼촌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최철웅은 손을 움직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게 더 전공이야.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웃었어요. 그네가 완성되고 아린이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최철웅이 살살 밀어줬어요. 아린이 방긋 웃으며 바람 속에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마당 풀밭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두 남매가 짊어지고 다니던 그 무게가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최철웅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싸움. 민주는 조직원 중 가장 덩치가 큰 홍기태에게 싸움 기술을 조금 배웠는데 오병철 씨가 그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민준아, 싸움은 꼭 필요할 때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안 싸워도 돼요. 최철웅이 그 말을 듣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혼자 쪼그려 앉아 있던 그 골목의 기억이 잠깐 스쳤어요. 그 아이도 결국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대신 민준을 봤습니다. 아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면서 첫걸음말을 뗐어요. 그 첫걸음을 함께 본 건 나경희 씨와 민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마침 들른 엄기찬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아리는 넘어지고도 또 일어섰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 내내 그녀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폭우 속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조폭의 문을 두드린 10살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법도, 어른도, 제도도 아이들 편이 아니었던 그 세상에서 가장 엉뚱한 곳에 문이 열렸었죠.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린 건 10살짜리 소년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요? 강함이란 주먹의 크기가 아니라 약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의 크기라는 것. 가족이란 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곁에 서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거대한 부패 앞에서도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떤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두드려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모르는 그 앞에서요. 민준이는 망설이면서도 두드렸어요.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망설임 속에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지혜가 되었으면 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